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과중한 재판 업무를 줄이고 재판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개혁에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특정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시도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 짚어보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헌법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저술을 이어오고 계신 전문가이시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헌법학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온 학자이시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서 자주우지한다는 것 자체는 좀 보기 굉장히 안 좋죠. 사법부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입법부가 사퇴한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건 횡포가 아니겠냐 하는 거죠. 사법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그들만의 리그에 잡혀있지 않은가. 어떤 청문회를 봐도 묵묵부답이고 그 사법부에 있는 그들의 비리부터 좀 없애야 되지 않은가. 결국에는 이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기득권인 층과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 그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합의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공통된 뭔가 의견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와 또 걱정을 함께 안고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께 어제 국정감사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했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분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답변 또 여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소회를 짧게 두 분 말씀을 듣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몇 차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정감사는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하는데 그 자리를 청문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감사도 아니고 일종의 편법 아니냐. 더더군다나 조 대법원장도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고 청문 대상도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이 이거 사법 독립 침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본 거죠.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건 이건 정말 국회의 국정감사를 희화화하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조 대법원장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국회의원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께서는요. 예, 저는 조 대법원장이 이 국회 이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출석하셨어요. 예. 그런데 출석한 이유를 이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의 시작이나 끝에 인사말을 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건 관례가 아니라 법에 돼 있는 건데 국회의 정언감정법에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이제 대법원장도 사실은 청문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석한 이유부터 좀 석연치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의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사전에 법원 측에서 밝힌 거는 국회 정언감정법 8조에 할 것 같으면 이제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정언 요구는 이제 금지되고 그에 대해서는 정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라고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과연 의원들 했던 질문들,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 전에 한덕수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게 어떤 재판에 관여할 목적과는 무관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까지도 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절차적인 것들도 물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이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됐고, 또 보통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가 열리는데 이 이틀 간격으로 2차례 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그것이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거든요. 절차에 관해서 물은 거지 내용에 관해서 물은 게 아니니까요. 평의 내용에 관해서 물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무조건 하여튼 뭐 사법권 독립이란 것을 뭐 방패막이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그걸 보고, 아까도 시청자 소감 중에도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네. 답답함을 느꼈다고. 저도 똑같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더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법개혁안 내용이 좀 흐트러질 수 있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우선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대법관 정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이 개혁안의 내용입니다.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려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보장해야 된다라는 개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임종규 교수님부터 대법관 정원은 이제 불가피한 개혁,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법관은 당연히 정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기 이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는 다수 국민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자신의 사건이 대법관들에 의해서 충실한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자,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1년에 지금 대법원에 많게는 48,000건, 5만 건이 올라가요. 적어도 한 그 3만, 4만 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00건을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평소에는 재판을 안 하시거든요. 두 분을 빼면 12분의 대법관들이 1년에 48,000건을 지금 심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숫자적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한 분이 1년에 4,000건을 한다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4,000건이면 하루에 휴일에 쉬지 않고 해도 10건 정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심리 불속행 판결이라는 것을 남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0%의 사건들을 심리 불속행으로 떨어버려요. 심리 불속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판결문에서 이유도 적지 않고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 즉 일종의 상고기각 판결인 셈이죠. 그걸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충실하게 제대로 된 재판을 했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불신이 이 정도에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줄이고 국민의 어떤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게 최선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은 될 수 있다. 대법관을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서 짧게 여쭤보고 장영수 교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6명을 늘리면 그 재판 적체 이 부분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 숫자가 더 늘려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26명으로 늘릴 게 아니라 38명으로 늘리지 않는 이유는 뭔지요? 원래는 지금 여당 사법개혁 특위의 안도 대법관 증원 30명으로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또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대법관 증원에 그걸 이제 줄여서 26명으로 줄인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한변협이라든지 학계에서 대법관 증원을 제안을 드릴 때는 그 50명, 100명 수준까지 또 증원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꺼번에 또 너무 증원해버리면 무슨 뒤에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불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30명도 아니고 26명으로 했다고 보고, 26명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26명에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2명을 빼면 24명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12명의 대법관들이 해서 4명씩 해서 3개의 부를 해가지고 소부재판을 했는데 26명이 되면 2명 빼고 24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소부가 만들어져요. 이해됩니다. 그런 계산하에서 일단은 26명의 숫자가 나왔다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장 교수께서는 핵심은 재판 적체, 상고심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줄기와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 그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공수처 법이 나오면서부터는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원래 취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기능 못한다. 권한은 크고 인력이나 뭐 조직의 규모, 전문성 이런 건 확 떨어지는. 지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테일이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6명이 아니라 30명, 40명, 50명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한꺼번에 뭐 12명, 16명 혹은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증원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것처럼 지금 10대 1로 나왔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그 파기환송 결정, 이거 뒤집을 수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도 실제로 임주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건 처리율이 높아진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일수록 전원합의체를 하게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오히려 거꾸로 될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그 전원합의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어떤 전문부로 좀 나눠가지고, 예컨대 민사부 따로 하고 형사부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점은, 이건 지난번에 이제 법원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왜 대법원만 그러냐, 법원 전체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동시 진행으로 하급심에 있어서의 적체 문제, 이것도 해결하기 위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자꾸 퍼지는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리는데 찬성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늘리려고 하지 마라. 예컨대 여기서 뭐 4명 5명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또 4명 5명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혹의 소지도 높고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문화가 필요한데 이 전문부 같은 거 설치를 갖다가 예정하고 그걸 통해서 전원합의체를 갖다가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민사분이 형사분이 혹은 기타분이 해가지고 그쪽 중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도입해라.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급심. 지금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의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을 해야지 대법원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가 더 많아진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천사는 디테일이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성, 대통령 친위 대법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 이야기하셨고 하급심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에 순차성 하더라도 4명, 그다음에 8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형사 민사를 담당할 수 있는 자, 이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왜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많이 이제 대법관을 임명하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헌법 104조 2항을 보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임명받으려면 제청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관문에 대법관 제청권으로 대법원장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듯이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급심 강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에도요. 이렇게 대법관들 정원하자고 대한변협이나 학계에서 주장을 하면 대법원에서 반대 논리로 하급심 강화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급심을 강화해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대법관의 사건 수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누가 모릅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대법원이 하급심 강화에 노력을 했느냐. 이용훈 대법원장 때니까 지금 10년도 더 전부터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다. 대법관 정원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급심 강화라는 것은 연륜 있는 그런 법관을 하급심 판사로 보낸다든지 혹은 하급심 판사의 수를 대폭 증원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급심이 강화되는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법관 수는 임 교수님 저기 판사 많이 뽑으면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판사를 많이 뽑아서 하급심 판사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정치자 여러분들 판사 수 몇 명인지 아세요? 3,200명인데요. 그중에 200~300명은 지금 휴직 중이에요.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그건 제가 법원 관계자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그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그러면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문부를 독일처럼 대법원에 설치하는 저도 정말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일단은 대법관을 증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부를 미리 제도 설계를 전문부를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증원을 하고 몇 명까지 증원을 하는 게 나와야 어떤 전문부를 또 민사, 형사, 무슨 노동, 사회보장 이런 거를 전문부를 몇 개를 만들지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증원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반론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건 동시 진행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대법원만 하지 말고 하급심도 동시에 해라 이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법관 증언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증원 요청을 갖다 계속 했는데 국회에서 안 했어요. 이 점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데 지금 숫자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조 일원화 이 변호사 경력을 일정 기간 이상 쌓은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면서 오히려 예상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의 전문부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급심에 있어서도 민사법원, 형사법원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법원이건 사회법원이건 행정법원 이게 1심, 2심, 3심으로 쭉 연결되는 구조가 돼야 되고 지금 법조 3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법원이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오늘날에 있어서 법원의 전문성이 제일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수한 인재들인 건 맞는데 한 10년 민사재판하다 한 10년 형사재판하다 그다음에 뭐 어떤 특허재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문성이 깊어지질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판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부터 그런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 로펌 같은 경우 얼마나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뭐 폐지 결정됐습니다만 검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만 하는 데다 그 안에서도 여러 부로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판사는 범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좀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판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 이거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같이 진행된다면 그러면 대법관 증언도 훨씬 더 설득력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임주범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의 이 인적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좀 중장기 과제일 수 있다면 장 교수님 그러면은 국회만 결정하면 판사 숫자는 하급심 1심을 맡을 판사 숫자는 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럼 거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자, 임 교수님. 예. 그러니까 장 교수님하고 저하고 결국은 표현만 달랐지 뜻은 같네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과 하급심 강화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저도 대법관만 증언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급심도 강화하자는 거고 그리고 법원의 판사의 수가 저렇게 3,200명 선에서 실제로 이제 판결을 하는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의 수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3,000명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상태가 유지된 이유는 맞습니다. 법관 정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로. 그거를 개정을 해야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법관을 판사를 더 뽑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가 그걸 개정을 안 해줬다? 저는 뭐 그 전에 그러면 법원이 얼마나 정원을 더 받기 위해서 국회를 상대로 노력을 했는가를 묻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무리할 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관 평가제로 갑니다. 사법개혁안에 이 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개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면 폐쇄적이다. 재직구 감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방적인 평가, 외부 인사가 평가에 참여하면은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칫 정치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냐,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 법관 평가제를 외부에 개방하는 부분,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거는 지금 안이 나온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재판에 관여하지 마라가 아니라 직접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재판해라 저렇게 재판해라 이거만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아니라 거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컨대 법원 전체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법관들의 신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얘기되는 건 결국 신분의 영향을 받으면 재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관 평가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상 인사권처럼 작용하게 된다면 그건 법관들이 뭐 100%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법관들이 그거 눈치 보면서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건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평가는 있는데 실제 최종적인 인사나 뭐 그런 것들은 법원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다만 그것을 참고 자료로 쓴다. 요 정도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결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적절한 절충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게 묘합니다. 어느 경계선 해야 될지.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법관 평가 방식은 있을 텐데 네. 개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존에 법관의 근무평정 기준이 정말 깜깜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관 평가에 이제 외부의 참여를 이제 유도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그럼 법관 평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대법원 규칙으로 판사 근무 성적 등 평정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근무 성적과 자질 두 가지 면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소속 법원장이 그 판사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면 그거를 이제 밀봉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로 보내면 법원 행정처 캐비넷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법원장 1인이 하나요? 1인이 합니다. 1인이 합니다. 물론 법원장은 그 배석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재판장의 의견을 듣겠죠. 그 판사에 대해서 평정을 할 때요. 그런데 근무 성적은 꽤 그래도 정량적입니다. 사건 처리율,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 사유 이런 건데 자질은요. 성실성, 천명성, 균형감, 책임감 이런 얼마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법원장 개인의 어떤 그 편견이나 혹은 더 멀리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의 입김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예. 자질이 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한 결과를 비공개로 하다가 이 판사가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를 가면 이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당사자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근무평정이 이랬다. 예. 아니면 10년마다 왜 판사들도 다 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10년간 차곡차곡 쌓였던 그 근무평정표를 이제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법관 평가라는 게 기존에 굉장히 밀행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깜깜이 법관 평가다 이런 말들이 돌았고 따라서 이거를 좀 공개하자. 그리고 자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이 판사들에게 위임한 그런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든지 외부 인사들도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는 국민 주권 국가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금 법안을 보면 이제 법관 평가를 위해서 법관 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예. 그 15명의 위원 중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5인 그러니까 법률가 단체 그러니까 대한변협 이런 데겠죠. 추천 5인 그다음에 법원 내부 구성원 그러니까 판사들 등 5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회 교섭단체 추천 5인 이거는 좀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저는 그 수를 줄인다든지 혹은 삭제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앞에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원래 법안에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위원이 꽤 있었다고요. 5인인가 6인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그 대법관 후보 추천하는데 너무 국회 입김이 들어가서 사법권 독립 침해다, 뭐 상권 분리 위반이다 이러니까 그걸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가 단체 추천 5인 이거에 관해서도 이건 법률가 단체라고 하면 대한변협이고 변호사들은 소송 당사자의 소송 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해 충돌이 패소한 되죠. 변호사는 그 판사에게 좋은 점수를 줄 리가 없잖아요. 악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악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거부터 판사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고 그런데 2008년부터 대한변협에서 법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법부가 굉장히 크게 반발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게 상당히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판사들도 그 대신에 뭡니까 재판 잘하는 판사, 네. 친절한 판사 이런 거 상위자들만 이제 꼭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어떤 판사들이 재판을 잘하는데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이런 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면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 위원이 들어간 건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대한변협 같은 데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5인이 너무 많으면 좀 2, 3명으로 줄인다든지 네. 그런 식의 절충은 하더라도 저는 법률가 단체에는 위원을 좀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장 교수님 말씀 드릴 텐데 방금 전에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면 평가, 다자 평가는 뭐 시대적 흐름상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외부인 평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쟁점화 될 수 있는 예.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어떤 국회 추천위원 이쪽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임주봉 교수님하고 완전히 의견이 같고요. 다만 이 변협의 경우에서 법관 평가가 정착됐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관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인, 특정 개인 변호사의 평가가 아니라 이 사건을 맡았던 수백 명, 수천 명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의 의견이 아니라 좀 객관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5명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법관 평가 결과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게 낫지 이해 당사자가 되고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직접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부적절하다. 배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내부에 있어서조차도 결국은 이 위원 선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법원 내에 어떤 파벌 싸움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평가 자체로 무조건 배제하자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일종의 뭐 절충이고 혹은 과도적인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 평가라고 하는 걸 하되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도록 그 정도로 하는 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대한변협평가위원도 예를 들어서 재판 안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변협의 회무만 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고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지금 로스쿨이나 이런 데 교수하시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를 그 잠정적으로 대리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면 임 교수님은 그러면 네. 그런 것을 법에다가 명시하는 게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아니 명시하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대한변협에 할 때 위원들을 추천할 때 그 사건을 시행규칙 같은 형태로 가능한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일응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반론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뭐 그런 재판을 안 했지만 또 다른 재판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한다. 이런 식의 반론도 있을 수 네. 있고 뭐 그건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위임됐으면 그건 변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 관여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렇게 간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평가를 매트릭스로 구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른바 사심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 소원으로 가봅니다. 자,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그래서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쟁점입니다.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한 법률 개정인지 아니면 권한 구조가 변경하는, 그러니까 법률의 형태로 정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의미인 거지, 아니라 구조상으로도 이제는 대법원의 위에 이른바 사심 이 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설정이 되는 건지, 먼저 이 부분은 장 교수님부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헌법 제 101조를 갖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법권은 뭐 법원에 속한다. 이 법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와는 헌법 자체가 독립된 챕터로,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고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봅니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 설립 자체가 101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헌법 스스로가 정하고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101조를 해석해야 되고, 헌법 소원 자체도 헌법 제 111조에서 5가지 헌법 소송 유형을 얘기하면서 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을 갖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다만 아까 이제 대법관 증언과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델이죠, 독일인데 네. 독일 같은 나라에서 재판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법률에서 말하자면 제동을 걸어서 헌법소원을 딴 데는 입법부에 대해서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하는데 법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것만 열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부로 구성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8명씩 16명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2개의 부로 나뉘어 가지고 민사부, 형사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각각 헌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량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 수를 보면 한 95%가 헌법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과반이 재판소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재판소원 도입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 3심에서 끝났던 것 중에 헌법재판소로 가는 사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네. 그건 50% 100%가 아니라 500% 1000%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서 도입해야지, 안 그러면 헌법재판소 마비된다. 그런 의미 있어서 뭐 독일처럼 뭐 2개의 부를 두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상속이 독일보다 오히려 더 높거든요. 뭐 3개의 부를 두든지, 그거 없이 무조건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게 디테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상 이게 사심을 인정해버리면, 재판소를 인정해버리면 2판 4판 끝까지 간다라는 사람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외하라고 헌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헌법 111조 1항은 5개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아까 장 교수님 말씀대로 쭉 나열을 하면서 맨 끝에 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률에서 정하라고 헌법에서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첫 조항인데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 대법원이 87년의 개헌으로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고 헌법소원 제도까지 도입이 되니까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으면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를 한다. 이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법제사업위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이게 어떤 법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직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밑에 들어간 게 싫어서 로비를 해서 들어간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재밌는 건 뭐냐. 장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소원제도는 독일의 발명품이거든요. 독일에서 나치 시절이라든지 많은 오판들에 의해서 잘못된 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제도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예. 즉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라. 그런데 장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그 제기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규정을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가지고 그 제기 요건이라든지 혹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위헌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건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사건 수를 이제 조절을 했거든요. 판례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네.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많으니까. 장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신에 도입에 앞서서 이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요건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독일의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더더욱 그게 인용돼서 어떤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게 네. 이렇게 기준들을 세우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면 그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의견이시니까 뭐 거기에서 덧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디테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독일이 그렇게 촘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두 개의 부를 통해서 운영해서 비로소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결코 덜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함께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상고 제한처럼 좀 예.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고 제한 해가지고서 지금 사건 수가 줄었냐? 안 그렇다. 그럼 재판소도 똑같이 보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얘기해야지 탁상공론으로 아이 뭐 제한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럴 거 재판소 모토로 도입했냐? 오히려 반론들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는 길, 사법개혁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따지고 보면 어떤 범죄성이 있는 경우에 일종의 선빵, 일종의 선제적인 조치로 꼼짝 못하게 하는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인데, 또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이 피의자가 아직까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의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사전 신문제를 사전에 이걸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이번에는 임주범 교수님부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도입돼야죠. 특히 장영수 교수님과 저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이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효율적인 수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수사 현실의 가치보다는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심리 제도도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그 사실은 제가 기업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에 압수수색 한번 들어오면 클라이언트들 다 끊기고 기업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게 사실은 남발되면 굉장히 국민의 인권 보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90년대 말에 압수수색에 앞서서 부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전 영장 실시심사 제도를 도입하려 했잖아요. 그때도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그전에는 다 서면으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고 이제 판사가 했는데, 이제 판사가 직접 피고인하고 변호사를 한번 대면해서 심리해보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97년에 그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잘 안착되고 그게 얼마나 그 인권 보장에 기여했습니까? 저는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심사제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의 밀행성이라든지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그런데 도입해 보십시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저는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장 교수님도 우리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수수색으로 선제적인 이 꽉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놓기도 전에 수사 내용이 유출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피의자가 어떤 거 빨리 좀 치워버려 이렇게 해서 증거가 인멸될 수 있고 관련자 해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또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근데 저는 임재범 교수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인권과 수사는 별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결국 수사라고 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피해자의 인권이 구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둘 다 인권의 문제지, 이쪽은 인권 문제고 이쪽은 인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요 점이 이제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 교수님처럼 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심사 도입된 건 저도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차이점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 있어서는 뭐 그냥 언론의 자유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종교의 자유건 뭐 교육의 권리건 온갖 권리들이 다 제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압수수색은 그 정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속영장은 발부되면 그것으로 이제 구속되는 거니까 어떤 수사에 장애를 주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건 말건 사전 심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중에 영장 나왔는데 영장 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다 치워버리고 남은 게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단순하게 수사의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예, 피해자. 예, 예.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세 사기니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들 수없이 많은데 그 관련된 핵심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다 빼돌려 가지고 이 사람들 구제 못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도 인권 침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엮여가지고 결국 수사의 효율성도 인권 보장의 효율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과는 달리 어떤 피의자 내지는 뭐 범죄 혐의자에 대한 그런 인권의 침해는 그래도 구속보다는 덜하지만 이 밀행성과 관련된 어떤 치명적인 타격 이런 건 더하다.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보다는 여기서도 절충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떤 점이 될까요? 지금 일단 밀행성을 갖다가 유지하려면은 당장 사람 부르면 안 됩니다. 밀행성이라는 것은 비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결국 너 와서 이제 소명해라 라고 하면 아 이거 뭐가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바로 치우기 시작할 테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핵심적인 증거를 포착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 사전 신문을 하기보다는 이 압수수색의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압수수색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임진국 교수님 하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 사전 신문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전 신문을 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예. 굵직한 사건만 사전 신문제를 할 것 아니냐. 예. 이런 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력형 비리라든지 재벌 사건 이런 것만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제 사전 신문을 할 수도 있죠. 판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제 사전 신문을 할 사건을 선별할 그런 실효성 있는 기준이나 장치들을 최대한 이렇게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 교수님 표현으로는 이제 피해자 인권 또 어떤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신문제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필요가 있다고 가지고 지금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판사가 이제 수사기관에 그 이제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래가지고 꼭 압수수색할 필요성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수사기관의 그 수사관들을만 이제 신문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밀행성 피의자나 용의자가 아니라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네. 밀행성, 비밀성을 유지하고 수사관을 불러서 네. 그 사람 설명을 듣고 판단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셔야 될 게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90%가 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영장 서면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꼭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직접 판사 물어보고 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하면 그래도 좀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 교수님이 수사관을 그러면 불러서 판단을 하자. 오히려 피의자나 가해자, 용의자를 불러서 하기보다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의 밀행성이나 뭐 그쪽 관련된 부작용은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된 영장 실질 심사도 수사관만 불렀다면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당사자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수사관은 서면으로 제출했던 게 맞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으면 한쪽 얘기만 듣는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크겠느냐. 그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한쪽 이야기도 안 듣는 거니까 직접 대면에서. 그런데 지금 결국은 수사관 쪽에서 보낸 자료 서면으로 하던 걸 이제 말까지 보충하는 그렇죠, 그 정도고 그리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판사가. 그게 반대 주장이 나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그럴 거면은 이게 실제로 이 영장 실질 심사와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거면은 오히려 이제 서면으로 하면서도 조금 더 상세하고 조금 더 근거를 충실하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반론도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압수수색의 요건 자체를 좀 개선하자 이 말씀을 해주셨고 발부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90%가 넘어요. 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발부율이요?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웬만하면 그냥 발부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5대 의제 중 오늘 다뤄볼 아마 마지막 의제가 될 것 같은데 하급식 판결문 공개 확대안입니다. 자, 이건 우리 장 교수님 때 몇 가지 팩트부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급식 판결문 공개 확대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판결문이 지금은 그러면 공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 교수님?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재판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국가 안전보장, 뭐 예를 들어서 군사비밀이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는 비공개로 하지만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 아하. 그런데도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법원 이 법률정보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예. 인터넷으로 전부 다 제공하는데 찾는 판결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해서 뭐 법원 내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예전에 법원의 수치로 얘기되던 무슨 판결 같은 게 아예 안 떠요. 그 얘기는 뭐 좀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누구의 치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원의 치부죠. 아. 법원이 이따오 판결을 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들을 만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도대체 이 판결이 왜 안 뜨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닌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 판결과 관련해서 누구를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경우들이 많지만 비실명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실명 그대로 밝히는 게 아니라 뭐 워낙에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 알죠. 비실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땡땡, 뭐 김땡땡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윤땡땡. 근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법원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급심 그렇게 비실명 처리해가지고 공개를 하면 될 걸 왜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느냐? 저는 그것도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하급식 판결문을 공개하게 돼 있는 것은 법률로 돼 있습니까? 임 교수님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 그 하급식 판결문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예.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급심에서 유죄로 나왔는데 이걸 공개해버리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급심 판결문만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판결문 속에서 노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 하급심 중에 특히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문을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그것까지도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급심 판결문이 비공개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급심 법관들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판결문 작성에 소홀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결을 쓴다고요. 하급심 판사들이 이게 어차피 비공개라고 그러면서. 예? 그리고 심지어 뭐 한쪽 그 변호사가 혹은 검사가 이야기한 검사의 공소장이나 변호사의 변론서 페이스트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고 그게 판결문이라고 하는 하급심 판결문도 있다고요. 소수지만.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로 하니까 하급심 판결문이 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공개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지금 아까 대법관 증언과 함께 하급심 강화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장 교수님과 제가 의견 합치를 이뤘잖아요. 뭐 여기서도 하급심 같은 것 판결문을 같으네. 공개하는 게 하급심 강화의 첩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장 교수님, 해당 재판의 변호인에게는 당연히 1심 판결이 공개가 되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야기하는 공개는 일반인에게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를 얘기하는데 예. 따지고 보면 방금 전에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대법원까지 아직 그 2심 또는 대법원 3심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건이라면 일반에게 공개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되는 목소리도 좀 설득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 비실명 처리가 된다면 아하.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그런 문제는 사라질 거고요. 그런데 이 비실명 처리가 귀찮아서 그런다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의무 혜택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심리도 아니고 최종 판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공개 재판을 얘기하느냐? 우리 뒤집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밀실 재판을 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재판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공개해야 된다는 이 임재봉 교수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오늘 의견 합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또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예, 예. 자, 예정대로라면 뭐 이번 주 또 기존의 예정대로라면 이미 또 발표됐었어야 될 사법개혁안인데 대체로 안은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한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분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이기도 한데 2분씩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법개혁안을 전반적으로 볼 때 꼭 포함이 되고 또 신중하게 검토될 사안이 무엇인지 한 말씀씩 해주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임지봉 교수님부터요. 예, 대법관 증원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그야말로 이제 사법부가 충실한 대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관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외부 위원들을 넣는 데는 조금 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국회 교섭단체에서 5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거. 그거는 뭐 여야를 동수로 하더라도 이건 조금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법률가 단체에서 일부 뭐 수를 좀 줄이더라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그 위원을 그 법률가 단체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분들로 한다면 그것도
그거는 도입해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판결문 공개요, 학업식 당장 이루어져야 되죠. 네. 사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유학 갔을 때요, 미국에는 연방법원뿐만 아니라 주법원, 주의 학업법원 판결문까지도 하루가 지나면 웨스트로나 렉시스, 넥시스 이런 데서 다 검색돼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학업심이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 신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이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론에 원칙론에 동의하는 거랑 개별적인 방법론에 동의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정부가 이 사법 개혁안을 뭐 여던 거 상의해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고 부작용을 검토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는지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걸 속전속결로 했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대법관 증언에도 찬성하고 재판소 도입에도 찬성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고서 추진해야 성공한 개혁이 되지. 안 그러면 공수처 꼴 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공수처는 실패했다 보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성공의 가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네. 그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면요, 장 교수님.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예. 신중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3983님, 두 분 품격 있게 근거를 두고 토론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숙성돼서 사법개혁에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치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